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손해배상 제도하고 손실보상 제도를 공부한 뒤에, 그죠? 예. 그 두 가지 이제 국가의 작용으로 국민이 금전적 피해 같은 걸 입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해주는 제도로 그 두 가지가 주종을 이뤄,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손해배상 손실보상 제도가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그거하고 다르게 그 두 가지 제도로 구제가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 같은 영역이 있어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제 독일에서부터 논의된 그 얘기들이 있어.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얘기되는데, 이 사람들 교재로 보면 새 교재로 680쪽이고 예전 교재로는 635쪽이에요. 그래서 기타의 손해정보제도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위에 4줄 정도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말한 걸 써놨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기 요 기타의 손해정보제도라고 하는 영역이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영역이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좀 간략히 체크하고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 정리해 보면, 우선 손해배상 제도는 어느 때 이제 그 요건이 뭐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게 한 요건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야 돼?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 그죠? 그런데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가 있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죠? 이 고의 과실을 이제 유책이라는 말로 표현해. 응? 유책. 그러니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가 위법이고, 위법하게 한데 고의 과실 같은 책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법 유책인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무슨 피해 생기면, 재산 피해가 생기든, 그죠? 또는 뭐야?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 피해가 생기든, 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침해 생긴 건 모두 다 금전적으로 구제해 주는 거죠. 응? 이거 구제해 주는 제도, 이게 손해배상 제도란 말이야. 그렇죠? 또 하나의 주된 또 구제 제도가 손실보상 제도란 말이야. 응? 근데 손실보상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위가 어떤 행위, 즉 여기서는 공무원이 한정하는 건 아니고 공익사업 시행하는 자가 뭐에 따라? 법에 의해, 그죠? 강제적으로 국민의 공익사업 때문에 필요하다,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소유권 박탈, 수용하거나 강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래서 이거 다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법에 따라. 응? 그리고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무슨 잘못, 이게 아니거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 잘못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써 있어요.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책임 행위, 아무 잘못 없는 행위. 그죠? 이런 행위로 무슨 피해 생겼을 때, 우리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줬을 때 그거 물어주는 게 보상제도죠. 따라서 여기서는 오직 재산 피해만, 그죠? 이거 돈으로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주된 구제 작용인데, 요 두 가지로 구제가 안 되는 이상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른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용유사 침해라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수용유사 침해 보상 이렇게 됐죠.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수용유사 침해라는 게 좀 생소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용유사 침해라는 게 이제 의의를 잘 보면 의의의 제목 속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용유사 침해. 응? 수용유사 침해. 네, 그 전 페이지겠죠? 수용적이니까 그는 수용유사 침해. 수용유사 침해는 위법이면서 무책이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법한 침해래. 위법한 침해인데 침해 자체에 잘못은 없대요. 응?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익사업 시행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잘못은 없어. 위법이면서 무책임 행위야. 그래서 무슨 피해가 생겼느냐? 재산 피해가 생겼어. 그 재산 피해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될 정도의 특별한 희생을 준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위법의 의미죠. 위법. 응? 자, 여기하고 원래 손실보상은 독일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용보상이라 그래. 그냥 수용보상. 응? 그러면 여기서 적법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 맨 위에 손실보상의 적법은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를 해요. 침해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죠.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해놓은 법률에 뭐도 정해놔야 돼. 보상해주라 규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적법에 갖는 의미는 침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침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하도록 규정까지 있어서 완벽히 적법인 거야. 응? 근데 여기는 요 위법은 자 법률에 뭐는 정해놨냐?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은 규정을 해놨어요. 침해 근거는 법률에 정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는 거야? 그 침해에서 국민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상황 그런 게 다 이미 의도돼 있고 예상이 되는데도 보상 규정을 안 해놓은 경우입니다. 자, 요런 법률로 침해를 한 거에 대해서 자 독일에서는 독일의 헌법이에요. 독일의 헌법은 침해와 보상은 법률로 하라고 돼 있는데 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안 둔 법률로 침해를 했잖냐? 그러면 그 침해는 뭐야?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로 침해를 한 거니까 위법한 침해라고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러면 위법한 침해라고 해야 되니까 손실보상 문제하고는 또 요건이 안 맞지 않냐? 이건 완벽히 보상 규정까지 있는 법률에 의한 침해, 적법한 침해일 걸 요건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건 위법이니까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아야 되냐? 근데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일 걸 요건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하는 자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공익사업 시행자는 법대로 한 건데 문제는 법을 만든 입법자, 국회에서 보상 규정을 안 두고 법률을 만들어서 침해를 가하도록 입법자가 그렇게 잘못을 해놓기 때문에 입법자가 잘못 만든 법률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침해를 한 거지 사업 시행자한테는 잘못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책이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위법은 보상 규정 없는 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를 가한 거다라는 의미에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에도 안 맞고 그죠? 손해배상 요건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손해배상은 뭐가 요건인데 유책일 걸 요건을 하잖아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사업 시행자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고의과실 없어요. 그죠? 그리고 손실보상으로 갈래도 이게 보상 규정까지 있는 완전히 적법한 침해일 걸 요구하는데 여기는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을 침해를 했다는 의미에서 위법한 침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도 논의가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럼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직접 효력설, 뭐 유추적용설, 간접 위헌 무효설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잖아요. 독일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보상이라고 써놨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좀 논의가 길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어떻게 한대요?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일의 연방 대법원은 이 경우도 보상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응? 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손실보상으로 해결해 줘도 된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체크해서 중요한 부분은 자 의의에서 중요해요. 의의에서 지금 말했듯이 수용유사침해는 어떤 침해인지 중요한 단어가 위법점 무책이에요. 응? 이 단어 위법이면서 무책인 침해. 응?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했어. 위법의 의미. 거기 의의 두 번째 줄에 뭐 있어요? 첫째 줄 끝에 응? 공용 침해,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법률에서 근거는 정해놨는데 공용 침해 근거 법률에 뭐 있어야 되는데 안 둔 걸 말해? 보상 규정. 이게 핵심이에요. 공용 침해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근거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그런 법률에 따라서 침해한 거. 요거를 이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로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위법한 침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응?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어. 응? 자, 여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응? 제일 핵심. 거기에 대해서 연역이란 부분은 아주 간단하면 독일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우리나라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첫째 줄 끝에 보니까 독일의 그 밑줄 쳐주세요.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판례를 통해 성립. 예, 연역에서 동그라미 1번. 독일 쉽게 말하면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제 이거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이것도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서 독일의 연방통상법원, 연방법원은 그럼 보상해 주려면 뭐에 근거해서 보상을 해주냐? 응? 하는 근거를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어디서 근거를 찾았대요? 셋째 줄. 헌법상,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은 헌법이라고 안 부르고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독일 헌법이지 말하자면 독일 기본법 14조 3항을 근거로, 응? 이게 이제 독일 법원이 처음에 취한 태도야. 응? 그러니까 헌법 규정을 근거로 독일 기본법 14조 3항이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하고 비슷한 거예요. 응?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독일 헌법도. 사실 우리 헌법이 독일 거 다 베낀 거니까, 응? 거의 비슷해.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그죠? 네. 여기서 야 헌법 규정을 근거로 보상하는 건 안 돼 이러고 판결한 거야. 응? 왜냐하면 독일의 헌법 규정도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처럼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에 침해만 하도록 돼 있고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 보상 헌법 규정만 갖고는 보상이 될 수 없는 거야. 침해하도록 한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독일 헌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응? 이른바 그 밑에 이제 뭐 자갈 채취 사건 판결이란 데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독일 헌법재판소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보상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판정을 내렸다는 거죠. 응? 이해할 수 있어요? 응?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 끝에 첫째 줄 누구? 문장이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섯째 줄 끝에 뭐 해야 된대? 헌법을 근거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응? 왜냐면 독일의 헌법도 법률의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보면 독일의 연방법원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보상 직접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야 독일 헌법 규정을 근거로는 직접 보상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제약을 해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예. 오른쪽에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 독일의 연방법원은 그래? 그럼 헌법 규정 독일의 헌법 규정을 근거로 직접 보상하는 거 안 된다고? 그럼 그래도 보상할래. 독일의 법원은 그래도 보상으로 해결할래. 응? 근데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규정만 갖고는 보상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동그라미 서면 독일 저 연방법원은 셋째 줄 동그라미 서면 옛날 그 독일 예전 시대 프로이센 제국 시대부터 독일에서는 그런 어떤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게 있대. 뭐 있대요? 응? 이른바 희생보상 법리라는 게 있대. 그러니까 이제 공익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게는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관습적으로 이제 원칙이 그런 게 이제 내려오는데 그거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래도 보상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론 동그라미 3번.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독일의 연방법원은 여전히 보상으로 해결하지. 그죠? 그런데 근거는 어디서 찾아?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희생보상법리라는 것에서 근거를 찾는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3단계 정리. 그러면 이제 뭐 그 특성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뭐 동그라미 1, 2번은 별거는 없어요. 응?
자, 그냥 동그라미 1번은 그냥 밑줄 치지만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법과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은 어떤 위법이야? 이미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법을 위반하는 걸 말하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사업 시행자가 법을 위반한 건 없어. 그죠? 근데 왜 위법이라 그래? 보상 규정 있어야 돼. 만들어져 있어야 될 법률인데 보상 규정 안 둔 법률로 재산을 침해했다.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로 침해를 한 거다라는 의미에서 위법 이렇게 본 거예요. 응? 그래서 조금 위법이 다른 의미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특성에서 동그라미 3번. 자,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우리 헌법 23조 1항에도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된다고 선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국민의 재산을 공익사업 시행한다고 침해를 했어. 침해를 했는데 위법한 침해를 했음에도 그 침해를 못하게 침해가 잘못됐다. 침해 자체를 위법이니까 못해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침해는 인정하고 대신에 어떻게 돼?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동그라미 수용유사 침해에 대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재산 침해 자체를 못하게 막는 존속 보호보다는 보상을 통한 보호로 충분하다. 응? 보상해주면 재산권 보장된 거다라는 시각이잖아요. 응? 따라서 자 수용유사 침해 보상 이론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어디에 보다 중점이 있는 거야? 이거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제 침해한 거는 침해된 거고 돈으로 그만큼 보상으로 해결하면 재산권 보장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보상 보호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응? 보상 보호에 중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이른바 경계 이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정한 침해 정도가 일정한 경계를 넘어선 침해라면 보상으로 해결하자 이런 논리인데 하여튼 경계 이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는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알아도.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지금까지 한 얘기 독일 얘기였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받아들일까요? 이 수용유사 침해에 대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자 이런 논리 받아들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특히 어떤 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그린벨트 지정,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 막 제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하도록 규정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둘러싸고 직접 효력설,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 그다음에 위헌 무효설,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한 건 그는 위법한 침해고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견해. 또 재산권 보장 규정, 평등원칙 조항 등등 이런 거 유추해서 다른 법률에 유사한 경우에 보상하는 규정이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서 유추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유추적용설 등등 몇 가지 설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된 입장은 아니고, 하여튼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었고, 최근에는 유추적용설 입장에서 보상해주자는 견해도 있고, 그죠? 등등.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논의가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유사 침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 자,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학설이 지금 말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 이론에 따라 이제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거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게 견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견해일까? 동그라미 1번. 1번의 첫째 줄. 어떤 견해가 이걸 따른다고요? 우리나라의 견해 중 유추적용설 또는 헌법 23조 3항을
이제 국민에 대해 간접적인 효력 갖는 거로 보는 간접 효력 사례라고 합니다. 유추 적용서를 취하는 견해가 이 독일에서 논의되는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식으로 변형해서 받아들인 견해예요. 응? 이 유추 적용서는 결국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응? 단 직접 헌법 입수한 사망을 근거로 하지는 않고 사망도 간접적인 근거는 되고 여러 가지 관련 조항들 끌어들여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견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두 줄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설 중에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판례 첫째 줄 독일에서 얘기하는 이 수용 유사 침해 논리, 이 수용 여부의 소극적 입장이다. 응? 또는 소극적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동그라미 2번 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대법원은 MBC 주식, 문화방송 주식 국가에 강제 증여토록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두환 정권 초기에. 응? 그래서 MBC 주식을 그때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 뭐 이게 뭐야? 뭐 방송 정화, 응? 뭐 이런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언론 방송 장악하려는 목적인데, 하여튼 내세운 명분은 방송 뭐 그런 정화, 언론 정화 뭐 이런 건 명목으로 내세워서 하여튼 추진했는데, 가지고 MBC가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 일부를 국가에 증여하도록 국가에 이제 기증하는 계약 형식으로 해서 증여하도록 강제로 받았어요. 응?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흐른 뒤에 민주화되면서 이 MBC 측에서 그거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응? 반환 청구하기 전에 이제 그 뭐부터 청구했냐면 그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그 당시에는 행정소송을 2심제로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그게 바로 이거하고 비슷하다. 독일에서 얘기하는 수용유사 침해와 비슷한 거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그 판결에 승복 못해가지고 대법원에 다시 올라갔어. 대법원은 독일에서 얘기하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인 건 이러이러한 이론인데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그와 같은 논리가 수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독일의 얘기가 있으나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이 MBC 방송 주식 사건은 그와 다른 논리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BC하고 국가하고 계약 맺고 증여 계약 맺고 넘기는 건데 강압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 자체가 뭐 무연히 문제 있는 계약이었다 해서 취소니 해가지고 주장하고 그래서 국가들어 그 부당 이득을 얻었으니 계약 무효 내지 취소에 따라 그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 이러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지 이런 손실보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응? 그래서 뒤에 그 판례 내용은 소개해놨으니까 시험에 쓰이지는 않는 겁니다. 네, 그냥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강조하는 건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리를 안 된다 하고 또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판단은 유보해놨어요. 내리진 않았어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판례 그 표에서 2번에 우리 대법원은 MBC 주식 강제증여 사건에서 언급한 적은 있어요. 왜냐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논리를 받아들여서 보상해줘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언급은 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가 이 독일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우리 대법원은 독일의 이런 수용유사 침해 보상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기는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논의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용어도 비슷한데 수용적 침해라는 말이 나와요.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 보상. 응? 이것도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구별 잘 해두세요. 개념, 응? 개념 구별해서. 용어 비슷하죠? 수용적, 응? 수용유사 여기는 적자를 붙이기도 해요. 수용유사적.
또는 그냥 수용 유사침, 수용적 유사란 말이 빠졌죠. 응? 그러면 요것도 의의를 잘 보세요. 자, 요거 어떤 침해 유형이래요? 적법한 침해래요. 적법. 그 다음에 이것도 공익사업 시행자가 국민의 재산 침해한 거예요. 적법한 침해. 잘못 있대요, 없대요? 고의과실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적법 무책임 침해. 응? 그런데 여기 이제 적법 무책임 침해로 여기다 이제 재산 피해를 준 거예요. 재산 피해. 응? 물론 특별한 희생을 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원래의 손실보상하고 아무 차이 없네요. 네,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적법의 의미가 자, 여기도 이렇게 쓸까요? 법률에 국민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근거 정해놨어요. 응? 그리고 보상하는 규정은 안 뒀어요. 그래도 적법이야. 그럼 왜 그러냐? 보상 규정 안 해놨는데 여러분 보상은 어느 정도의 재산 피해를 줄 때 보상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 따지면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가했을 때 보상 대상이 되는 거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피해 정도다.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다. 이 정도는 보상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사업 시작할 때 예상되기로는 이게 보상할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게 아니야.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이제 보상 규정 안 뒀는데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야. 특별한 희생 주는 게 아니라서 보상 규정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상 규정을 안 둔 거 자체가 적법인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나 좀 연결하면요. 적법 무책임 침해를 했어. 근데 중간에 뭐냐면 원래 이대로만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예상한 대로 원래 의도한 바대로 뭐가 됐어?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지 않고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 정도만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만 발생시켰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보상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도하지 않은 원래 의도와는 다른 의도하지 않은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킨 거예요. 재산에. 희생이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도상으로는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안 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침해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게 생겼으니까 보상의 필요성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에는 어떻게 돼요? 보상하는 규정이 없죠. 그럼 이 문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도 보상해 주는 게 맞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연방법원이 이 경우도 공익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다는 관습법상 내려오는 희생보상 법리를 근거로 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수용적 침해 보상이에요. 그래서 자 강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용적 침해 보상 일단 의의에서 제목 적법 무책이라는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쭉 같이 읽어보죠. 수용적 침해란 공익을 위해서 적법한 행정작용을 했는데 자 적법 근데 첫째 끝에 재산의 첫째 끝에 어떤 피해를 입혔어요? 비의도적이고 비전형적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고 또 비전형적이라는 건 예상 원래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피해가 생겼다는 의미죠. 비의도적이고 비전형적인 이게 중요하다. 그런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끼친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대표적으로 뭐 예도 몇 드러났죠.
지하철 공사 장기화로 상점의 인근 상점 매상고가 격감. 그럼 요거를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바꾸면 어느 도로 지하에 지하철 건설을 해. 그럼 막 이 도로 뭐 이렇게 밑에 땅 파니까 뭐 위에 단단하게 해서 철판 깔고 막 옆에 통행에 제한하잖아요. 응? 사람들 다니기 힘들고 차도 다니기 곤란하고. 그러다 보면은 근데 원래 이제 거기 일정 구간 도로의 일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정 구간에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한대. 근데 여기 요 구간의 공사는 뭐 3개월이면 끝난다. 예를 들어. 그러면 3개월 동안 사람들 통행이 불편하고 하니까 여기 상점들은 좀 손님이 떨어질 거야. 응? 근데 그 정도 3개월 정도 예를 들면 3개월 정도 매상 좀 떨어지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감수될 정도의 피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보상하는 규정 안 둬도 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3개월 내에 끝난 게 아니고 의도한 대로 3개월에 끝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1년 이상 장기간 진행이 된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손님 여기 이제 불편하니까 통행 불가 손님이 줄다 해서 거의 이제 매출이 그냥 바닥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 가게 망할 지경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 거야. 응? 그러면 이 상점의 피해 매상고 격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이 보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수용적 침해 보상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거 이제 똑같이 따라가면 이것도 독일의 연방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연역으로 가보세요. 연역에. 응? 연역. 독일 연방 법원이 판례를 통해 인정하는 거죠. 보상해 줘야 된다. 이것도 그죠? 근거는 어디서 찾는다?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응? 이 법리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이제 특성 부분에서는 요 1번은 요거 써놓은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조금 중요한 하나. 이거는 자, 여기 것들은 다 원인에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원인은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 문제 없는 침해야. 적법 부책으로 아무 문제 없는 침해. 근데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이게 결과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해 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서 무슨 단어가 중요한 단어야? 결과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응? 그죠? 결과 책임. 그러니까 원인 행위의 문제는 없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보상하도록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결과 책임성. 이게 특성이에요. 응? 결과 책임의 성격. 예. 그러면 독일의 판례가 이렇게 요거에도 보상으로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는 판례. 우리나라에서 인정 여부. 판례. 아직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한 건도 아직은 없습니다. 판례가. 응? 판례가 없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혹시나 틀리게 되면 우리나라 판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X가 되죠. 문장 만들면. 예, 그 정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거기에 뭐 판례라고 해서 쭉 써놨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예. 자, 그 헌법 불합치기 헌법재판소 결정했죠? 방가라 1번을 보니까 자, 사인의 토지가 도로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뭐 이런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됨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는 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A 땅이에요. A 토지. 그리고 A 토지가 이 무슨 용도로 지정된 땅이냐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야.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고 불러요? 응? 대지라는 용어 쓰죠. 대지. 이 건축 가능한 땅이에요. 응? 근데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아직 A가 자기 땅에 이제 앞으로
뭐 몇 달 뒤에 건축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건물은 아직 없어.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나대지라 그래. 건축 가능한 땅인데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선 땅 있죠? 나대지. 그래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가 뭐로 지정이 됐어요? 여기 학교 들어설 자리. 응? 여기 저 초등학교 이 부지로 지정이 된 거야.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된 거야. 응? 공익사업.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A는 원래 여기 이 땅에 건축할 수 있겠어요? 못하게 되죠. 그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 가능한 땅이었는데 건축 못하게 된단 말이야. 건축허가 신청해도 안 나와요. 여기 학교 용지로 지정돼서 학교 들어설 땅이니까 허가 안 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1번에 두째 끝에 뭐가 된 거예요?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응? 이렇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한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보상해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응? 그렇죠? 번갈아 1번에. 응?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다만 반대로 어떻게 돼요? 번갈아 2번에 보면 첫줄 끝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이건 그러면 원래 사용하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이때는 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대비되잖아. 위에 거는 종래에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주게 되는 거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번갈아 이번에 지정이 됐지만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개인이 자기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된대요? 응? 뭐 특별한 희생이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결론은 그 밑에 뭐야?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되는 뭐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뭐 땅값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 이게 다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번갈아 3번은 또 어떻게 돼요? 자, 번갈아 3번은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나대지란 말 쓰고, 그죠? 나대지면 건축 가능한 땅인데 아직 건물 안 세운 땅인데, 그럼 토지 소유자는 건축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뭐 학교용지로 지정된다든지 해서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래요? 포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의 용도대로 허용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주제로 이번에는 희생보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나 희생보상 청구권 얘기가 나오죠.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개념 구별 잘 하시라 그랬어요. 수용사 침해는 일단 뭘 잘 기억해? 앞이 위법이에요, 위법. 자, 수용적 침해는 무슨 단어에 포인트를 둬? 위법이 아니고 적법이며, 특히 이거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단어가 오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부터 의도가 돼 있어요. 무슨 의도가 돼 있어요? 수용사 침해는 뭐가 의도해요? 공익사업을 해서 국민의 재산에 어느 정도의 피해 준다는 게 이미 다 의도된 거야. 특별한 희생을 준다는 게 의도가 이미 된 거예요. 특별한 희생을 준다는 게 이미 의도가 된 거니까 법률에 보상 규정 뒀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 안 만들어놨다. 그게 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의도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특별한 희생 준 거. 이게 이제 기본 차이니까 꼭 구별해 두시고. 자, 희생보상 청구권은 자 적법한 침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적법 무책임 침해. 그런데 무슨 피해가 생기냐? 여기는
생명 신체 피해, 비재산 피해가 생긴 거예요. 비재산 피해, 생명 신체 피해. 응?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적법이고 이 비재산 피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희생보상 청구권 의의의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단어 적법이면서 무책한데 보다 중요한 단어는 적법한 침해다. 그런데 국민한테 발생한 피해는 어떤 피해예요? 첫째 끝에 생명, 신체 등 비재산 피해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원래의 구제제도가 이 두 가지인데 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이 피해? 응? 손해배상은 위법일 걸 요건으로 하잖아요. 안 되죠?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인 걸 요건해. 적법. 그러니까 맞는데 문제는 손실보상이란 건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재산 피해가 아니라 무슨 피해야? 비재산 피해예요. 그러니까 손실보상하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희생보상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응? 이게 또 독일의 판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적법, 그 다음에 비재산 피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가 두 번째 끝에 얘 뭐 나왔어요? 경찰관이 뭐 했어요? 강도범을 죽여. 응?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가니까 경고하고 총기를 사용했어. 근데 그거 다 아무 잘못 없이 적법이면서 아무 잘못 없이 총기 사용. 그래서 또 이게 범인을 향해 쏠 때는 하체, 대퇴 VR을 쏘게 돼 있으니까 첫 발은 공포탄 발사해서 경고를 했고 다 규정대로 했어. 두 번째 발사를 이제 대퇴 VR해서 정확히 맞췄는데 공교롭게도 총알이 범인의 허벅지를 관통했어. 그래갖고 길 건너편에 행인 몸에 맞았어. 아무 잘못 없는 행인 몸에. 그러면 경찰도 총기 사용한 거 아무 문제 없는 적법인데 의도치 않게 이게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긴 건데 결과적으로 뭐야? 행위는 공익 목적의 법집행, 경찰관은 법집행으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죠? 그럼 기존의 구제제도에 따르면 구제가 안 돼요. 손해배상도 못 받고 손실보상도 안 되는 거잖아. 재산 피해만 구제해 주는 게 손실보상이니까. 구제의 사각지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독일에서 생겨난 게 재산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 준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생명 신체 피해 아니냐. 당연히 그것도 구제해 줘야지. 응?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독일의 법원은 독일 관습법적으로 내려오는 희생보상, 공익을 위해 희생당한 자 보상해 줘야 된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보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죠. 독일의 판례상. 응?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연역 및 보상의 내용과 범위에서 동그라미 1번 여기만 잘 보세요. 연역 동그라미 1번. 응? 1번에 뭐 나왔어요? 역시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근거는 어디서 찾는다? 이른바 희생보상 법리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습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그 희생보상 법리라는 게 관습법적으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판례처럼 희생보상 법리를 근거로 보상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독일과 같은 관습법적인 근거는 없으니.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식으로 말하면 희생보상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이 몇몇 법률에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도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 개별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끝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이런 데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법도 제가 소개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염병 예방법 이렇게 법 이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전염병이란 말은 쓰지 말자. 응? 어감이 별로 안 좋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감염병이란
용어로 바꾸고 또 법 이름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 보면 국가가 이제 예방 접종한다 그러죠? 응? 다 이거 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예방 접종하는 거예요. 예방 접종 했는데 뭐야? 예방 접종 받은 사람이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질병, 장애, 사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적법하게 예방접종 실시했는데 접종받은 자가 질병, 장애, 사망 하면 보상해 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응? 독일식으로 말하면 희생보상을 해주는 거죠. 응? 네,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뭐 그 접종한 의사나 뭐 간호사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안 따지고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조항부 읽어보면 또 우리 소방기본법에 보면 뭐예요? 거기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 줄 끝에 보면 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 구출하는 일이나 불 끄거나 하는 일에 강제 동원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응?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이런 걸 즉시 강제 조치라고 배웠어요. 현장에서 바로 강제 동원하는 거예요. 응? 응. 자, 이때 다섯째 줄에 시도지사는 이렇게 강제 동원돼서 불 끄거나 사람 구출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 부상을 입으면 보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사망 부상이 생명 신체 피해 아니에요. 적법한 강제 동원에 응해서 사람 구출하고 화재 진압하다가 사망, 장애, 부상 이렇게 입으면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됐죠?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희생보상에 해당하는 규정을 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생보상이란 말은 명시어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죠? 그리고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거기도 이제 경찰관이 적법하게 경찰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재산 피해를 입히면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꼭 재산 피해만 보상하는 규정 이거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좀 입법 예고화돼서 개정하려고 해요. 거기도 소방기본법처럼 생명 신체 피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생명 신체 피해 입은 사람에게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입법 예고한 게 엊그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독일식으로 얘기하는 희생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예,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응? 자, 우리나라에서 밑에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 있고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2번 끝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판례 맨 끝에 판례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응? 이런 희생보상과 관련된 판례가 아직 나온 거는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 판례가 나온 건 없는데 최근에 그 판례를 하나 유사한 사례가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새 책에는 들어있어요. 예전 책에는 없는데 잠깐만 보면 지금 과거의 전염병 예방법상의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셋째 주부터 보시면은 국가 이렇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 피해,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책임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손해에 대한 상호 부조와 손해 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잡아 전염병 예방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피해보상 제도다. 이런 언급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판례는 아직 희생보상이라는 독일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원래 이 손실보상 이런 재산 피해 물어주는 보상제도하고는 좀 다르게 만들어놓은 특별한 보상제도다. 이렇게는 언급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응? 결과 제거 청구권. 예. 자, 결과 제거 청구권은 다른 말로 이제 의의에서 개념을 보시면 원상 회복, 내용적으로 따지면 원상 회복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개념에. 자, 첫째 줄 중간에 보면 공행정작용, 그러니까 공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해서 위법 상태에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서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응? 그러면 결국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결과, 그 결과 상태가 위법일 때 그 위법 상태를 제거해서 적법한 원상태로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래요. 응?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상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간에도 개인이 뭐 남의 차를 박아서 부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파손을 시켜놨으면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자기가 잘못해서 남의 차를 망가뜨려 놨으면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원상회복을 시켜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행정작용으로 국민에게 조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건 뭐야? 만약에 공무원이 위법하고 고의과실로 잘못해서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두 가지야. 상대방은 뭘 요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원상회복 시켜놔라. 응?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제도는 금전적으로 손해만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해주는 거 말고 원상회복해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요 때는 공무원이 행정작용한 게 위법이면서 고의과실로 인해서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져 있으면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원상회복을 청구하든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죠. 응?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얘도 읽어보시고, 그죠? 더 쉬운 예로 하면, 자, 내가 세금을 부과받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응? 재산 압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아끼는 그림 압류해 갔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근데 압류한 게 위법일 수도 있어요. 세금 부과서부터 세금 압류, 재산 압류, 그림 압류해 간 게 위법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다 적법이라도 상관없어요. 다 적법하게 행해진 거야. 그러면 압류가 된 상태에서 나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다 냈어요. 납부를. 응? 연체이자까지 해서 다 냈어. 그럼 냈으면 어떻게 돼? 압류를 해제해서 압류한 그림을 내 재산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 세금 납부했는데 압류를 해제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안 해줘.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원상회복 해놓으시오. 이 결과제거 청구하는 거죠. 법원에 결과제거 청구권 행사해서 소송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가 무슨 예를 든 거냐면 이 결과제거 청구권은 원인이 위법하게 행정조치가 돼서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적법하게 한 조치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현재 결과 상태가 위법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세금 부감이 재산 압류가 위법이었을 수도 있고 적법하게 세금 부과 재산 압류 됐어도 근데 그러면 적법하게 됐으면 내가 세금 갖다 냈으면 반환해 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있는 이 상태가 위법 아니에요. 원인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 결과적 조건은 결과 상태가 위법 상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 공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있는 위법 상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법 상태 제거해서 원 상태로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념을 잘 읽어보세요. 따라서 이것도 여기 생각해 보세요. 다 이거는 다 금전적으로 구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가 위법이고 재산 압류에 간 게 위법이다. 내가 그래서 소송 냈어. 행정소송으로 세금 부과 및 재산 압류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소송 냈어. 그럼 법원은 취소 판결 내렸어. 그러면 세금 부과 및 재산 압류 다 취소 판결 나왔으면 반환해줘야 되거든? 안 해주고 있어. 취소해도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 취소 판결로서 세금 부과의 압류 조치는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이 압류한 그림 돌려주는 이거는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결과제거 청구를 주장해서 행사해서 소송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죠. 그래서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아직 구제가 안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이제 구제받기 위한 그런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등장 배경에서 써놓은 거예요. 응?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나 행정소송 뭐 이런 거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정도로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적 성질 면에서 좀 중요해. 법적 성질 면에서 쌍가를 1번 원상회복을 청구하다 하는 거다. 응? 내용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 그럼 뭐하고 기본적으로 달라? 손해배상하고 비교해보면 손해배상은 내 피해 입은 거 돈으로 물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돈 말고 뭐 해달라는 거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 점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죠. 응?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비교. 자,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가 중요하냐면 원인이 중요해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원인 행위가 뭐여야 돼요? 위법이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그 원인이 중요하죠. 침해를 가한 원인 행위의 성격이 중요해요. 손해배상은. 응? 그렇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으로 피해를 줬는데 지금 피해를 입었다가 지금은 이제 피해 상태는 없어졌어. 그래도 어떻게 돼? 과거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손해배상은 현재는 피해 상태가 없지만 피해 상태가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공무원이 행정기관 측이 위법한 영업정지를 시켜가지고 3개월 영업정지 시켰어. 응? 그래서 나는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영업정지 위법이었다 취소한다는 판결 받았어요. 그 나는 지금 이제 뭐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영업 못해서 입은 피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 손해배상 받아야지. 그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 현재는 영업할 수 있는 상태잖아. 문제가 없잖아. 현재 상태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비교하면 결과제거 청구는 원인이 위법이든 적법이든 그건 상관 안 한다 그랬어요. 현재 위법한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그걸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원인 똑같이 위법이며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 위법한 영업정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끝나서 영업 문제없이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럼 뭐만 가능한 거야?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뭐 위법한 결과 상태 원상회복시켜달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잘 공부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비교한 표 있죠? 자, 왼쪽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인이 뭐여야 돼요? 공무원이 위법하게 했어야 돼요. 직무 수행을. 그리고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위법 유책이 있어야 돼요. 응? 첫 번째 게 중요하죠. 가해자인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침해 행위가 위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어느 시점이라도 위법 상태가 있어가지고 피해가 생기기만 했으면 지금 현재는 위법 상태가 다 적법 상태로 회복됐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결과제거 청구는 어떻게 돼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현재 결과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인 행위는 위법하게 시작됐을 수도 있고 적법하게 시작됐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원인이 어쨌든 위법이든 적법이든 현재의 결과 상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가해 공무원의 뭐 고의과실 있냐 없냐 안 따져요. 또 침해가 위법이었냐 적법이었냐 이것도 안 따져요. 괄호 속에 있듯이 현재 남아있는 결과 상태가 위법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응? 현재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위법 상태이고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결과제거 청구권이에요. 응? 그거 중요하고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요거. 구제 내용은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양자의 관계 표를 보시면 양자의 관계는 예. 자, 결과적 청구는 원인이 위법이든 적법이든 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었든 없었든 그거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원인이 위법이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충족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요건을 갖춘, 즉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이고 고의과실이 있는 침해행위로 시작이 됐고 그 침해행위로 인해서 남아있는 결과 상태도 역시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 다 충족이 되고 결과적 청구권 요건도 충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두 가지 권리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응? 병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병존할 수 있어. 병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는 뭐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원상회복을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를 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원상회복 해준다고 치고 했는데 완벽히는 안 됐어. 원상회복이 좀 불충분하게 된 부분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금전적으로 그 미진한 부분은 돈으로 배상해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양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그 얘기는 양립은 다른 말로 병존할 수 있단 말이야. 어느 때는 침해 행위 자체가 위법이고 유책인 침해 행위로 인해서 위법한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두 가지 권리가 동시에 요건이 다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 예. 그다음에 쌍가루 2번 학자들에 의하면 다수설은 예. 다수설 입장만 정리하세요. 다수설은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는 어떤 성격을 갖는 권리래요? 셋째, 공권으로 보는 게 다수견해다. 공법상의 권리다. 응? 공법상의 권리로 본다.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에 물권적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원상태로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 그런 정도로 이해하세요.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내 그림 압류해 갔는데 내 재산은 세금 안 낸다고 압류해 갔는데 안 돌려준다. 그럼 그거는 물건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간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뭣도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그 명예훼손한 발언은 위법하니까 그거 뭐야? 취소 즉 철회해달라. 이것도 원상회복 결과제거 청구권으로 파악을 합니다. 응? 이때 타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응? 따라서 그러면 쌍가루 3번에 뭐예요? 채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응? 물건을 원상태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권리, 성격 가질 때도 있다. 응? 네, 두 가지 성격. 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페이지 성립 요건 여기 가세요. 여기 가시면 자 공부할 거 쌍가루 2번 보호 가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항상 우리가 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피해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잠깐 나왔었지만 개인이 어떤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이라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익 침해는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과제거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쌍가루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어야 된다 하는 얘기 있고요. 예, 시험에 이제 주로 쓴 게 동그라미 2번이었어요. 2번에 보니까 다만 침해된 이익이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이익일 때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호가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예로 쓰인 게 불법 주차해 놨대요. 응? 네, 불법 주차. 근데 그거를 다른 장소로 견인해 갔대요. 행정기관이. 네. 그에 대해서 그 차의 주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불법 주차했는데 그 견인이 이렇게 법에 어긋나게 어떻게 됐다 쳐도 응? 그걸 자기가 애초부터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잘못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차주에게는 이렇게 보호 가치가 없다. 그래서 원래 장소로 갖다 놔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공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은 제목만 위법한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법 상태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위법 상태가 아닌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할 거는 없는 거니까 과거의 위법 상태로 인해서 생긴 손해만 금전적으로 배상 청구만 할 수 있지 원상회복 청구는 안 되겠죠. 그런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이 중요합니다. 뭐야? 결과적으로 즉 원상회복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능하고 허용되는 일이어야 되고 그것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한테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그 가능한 수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통념상.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 내 그림을 세금 안 낸다고 압류를 해가서 가져갔는데 내가 세금 갖다 냈다. 그러면 압류를 해줘서 그림을 반환을 해줘야 될 텐데 그만 그 압류해놓은 그 그림 그 압류해놓은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서 그림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환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상회복해놓으라고 떼써봐야 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때는 남는 건 뭐야?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남는 거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응? 또 예를 들어 그럼 또 아까 이건 보호가치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데 자 내가 세금 안 낸다고 내 방에 걸려있던 그림을 압류해 갔는데 내가 세금을 갖다 냈어. 그림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뭐야? 그 그림이 내가 훔쳐서 보관하고 있는 그림이었어. 응? 그게 밝혀졌어. 이게 도난당한 그림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 나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 있을까요? 그렇죠. 안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할 가치 이익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인 가능성은 상대방한테 허용 가능한 일이어야 돼. 그러니까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드는 게 뭐야? 자, 내가 마티즈인데 벤츠 차량을 박았어. 옆 문짝을 살짝 긁었어. 응? 근데 벤츠 차량 소유자가 뭐야? 아, 이거 방금 뽑은 새 차인데 기분 되게 나쁘다. 응? 이게 마티즈 소유자는 뭐예요, 이게? 아, 이거 잘못 인정하고 문짝 수리해주겠다. 벤츠 운전자는 소유자는 싫대. 기분 나빠서 새 차 바로 뽑은 건데 문짝 긁어놨다. 이거 차 너 가지고 새 차로 다시 뽑아달라. 어때요 그거? 그 무리한 요구죠. 사회 통념상. 이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 수리만 해줘도 되잖아요. 문짝 살짝 긁힌 거. 근데 새 차로 바꿔라. 이거는 무리한 요구.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요. 그런 거를 말하면서 상대방이 수인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 통념상. 예,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다음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 거의 잘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네? 잘 안 내요. 유사한 경우인데 그냥 이거는 판례를 밑줄 치거나 그러지 말고 설명만 들어보세요. 1번을 판례를 보니까 개인 땅이 있는데 개인 땅이 있어. A 땅. 그런데 뭐 A는 뭐 딴 사람부터 땅을 샀을 수도 있죠. 갑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샀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발견한 거야. 갑자기 자기 땅 지하에 깊숙이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거야. 상수도관. 그 시에서 상수도관을 개인 땅 밑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뒤늦게 발견해서 땅 주인. 그래서 아니 왜 땅 주인하고 계약하거나 뭐 허락 동의도 없이 왜 남의 개인 땅 밑에다가 상수도관을 묻어놨느냐? 응? 이거 파가라고 요구하는 거지. 옮겨라. 그 시에서는 뭐야? 인정. 이게 뭐야? 무슨 허락, 동의, 계약도 안 하고 무단으로 이제 묻어놓은 거 인정. 근데 야 이게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거고 딴 데로 마땅히 옮길 데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돼? 정식으로 계약해서 땅 사용료 줘가면서 하자. 그리고 그 전까지 했던 거는 다 물어줄게. 응? 그 정식 계약 맺고 쓰자. 땅 주인 뭐라고 요구해? 다 싫대.
무조건 파온 길에 다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붙은 거예요. 응? 여기 시에서는 자식 지 땅이라고 지 권리 소유권 내세워서 권리 남용하는 거다. 응? 이거는 못 받아준다. 이게 싸운 거예요. 근데 판례는 어때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와 같은 거야? 원상회복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응? 넷째 줄 중간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대지 소유자가 땅 주인이 자기 땅 소유권을 근거로 그 땅 밑에 이제 그 상수도관 매선은 불법 점유한 시에 대해서 왜 아무 권한도 없이 남의 땅 지하에다 상수도관 매설해놨느냐? 철거해라. 응?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공익사업으로서 상수도관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걸 이설 딴 데 옮겨서 매설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오로지 권리를 남용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당한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권리 행사로 봐야 된다 인정을 한 거죠. 응? 땅 주인이 이겼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선택이 어떻게 돼? 옮겨야죠. 일단 옮겨야지. 그러면 이 판결이 졌기 때문에 옮기지 않으려면 땅 주인한테 원래 제시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주든가 계약을 많은 가격을 주고 뭐 임대 계약을 맺든지, 응? 그죠? 애초에 제시한 가격하고는 애가 안 할 테니까 엄청난 가격을 주고 임대 계약을 맺든가, 응? 아니면 뭐 딴 데로 옮겨야죠. 응?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2번 판례도 잠깐 보시면 2번 판례 보시면 도로 예정지래요. 도로 예정지면 이게 도로 만들 곳으로 이제 예정해놓은 예정지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네. 그런데 첫째를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적법하게 사용권을 얻지도 않고 토지 소유자한테 적법하게 사들이든가 뭐 임대 계약을 맺지도 않고 적법하게 사용권을 취득하지도 않고 개인 땅을 도로 부지로 편입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위법이에요. 위법이니까 이거는 보상 문제가 아니라 뭐겠어요? 애초부터 원인이 위법이에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애초에 위법이고 이거는 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죠. 위법하게 고의 과실로 개인의 재산 침해한 거 아니에요. 개인 땅 침해. 그럼 사업 시행자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 아니면 이 지금 도로로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땅 주인은 원상회복. 그죠?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 주인 뭐 요구했어요? 원상회복 해놔라고 요구했어요. 응? 원상회복 해놔라. 근데 원상회복 해놔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안 들어줬어요. 이거 어차피 도로 예정지라 도로 만들 곳이야. 원래 지정된 곳인데 다만 절차상 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사용하고는 있으나 결국은 이게 도로로 써야 되는 곳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공익 이런 거 다 고려할 때 그러면 원상회복 해놓으라는 건 그는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면 상대방 뭐 요구해야 돼? 손해배상을 요구하든가 얘가 위법하게 아무 법적 원인 없이 땅 토지 사용에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돈 줘야 되는구나 손해배상 해야 되는구나 액수는 뭐 같은 액수가 나올 거예요. 다만 청구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변론자는 셋째 줄에 어떻게 돼요? 예?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뭐 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그 땅 소유자는 불법 이용을 이유로 원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라도 뭐는 청구할 수 없대. 인도 그러니까 원상대로 해놔라 하는 것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런 취지예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쌍가로 2번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청구권의 내용과 보면서 쌍가로 2번에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직접적인 결과. 그래서 직접적인 결과. 그러면 결국 두 번째 줄에 문장에서 간접적인 결과,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생긴 간접적인 결과는 국가 등에게 원상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사항이 못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결과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도 있는데 이제 문제로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문제로 나왔던 게 시에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무슨 뭐랄까 복지 시설 운영자. 근데 C가 이제 뭐야 노숙자라고 할까요? 노숙자 갑을 시에서 노숙자 갑을 A한테 겨울날 동안 예를 들면 3개월간 이 방 하나 내주고 머물게 해라 이랬어요. 시에서 노숙자 갑을 방 하나 내주고 머물게 해라 행정 조치를 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지시설 운영자가 그에 따라서 노숙자를 3개월 동안 방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3개월이 다 찼어요. 그럼 3개월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노숙자 나가야죠. 근데 노숙자 안 나가? C는 어떻게 해야 돼? 3개월까지만 해라고 했으니까 3개월 만료되면 얘를 내보내는 조치를 해야 되잖아. 노숙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C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복지시설 운영자는 3개월 만료됐으니까 C가 뭘 요구할 수 있어? 얘를 내보내달라고. 노숙자를 내보내는 조치를 해달라고. 이게 바로 원상회복 청구인 거예요. 이게 노숙자가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상태 있죠.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살고 있는 상태. 이게 뭐야? 행정작용으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결과예요. 위법한, 지금 3개월 지나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위법한 결과 상태죠. 행정작용으로 생긴 직접적인 결과, 이거 제거해달라고 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숙자가 살면서 방을 다 망가뜨려 놨어. 막 응? 뭐야 밑에 방바닥도 다 막 파놓고 응? 벽도 막 파놓고 망가뜨려 놨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복지시설 운영자 A가 이게 바로 C가 노숙자를 여기에 머물게 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그 노숙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결과예요. 응? 방 파손시킨 건 그거는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 C한테 이거 원상회복해놔라, 손해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노숙자한테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파손시켰으니까 간접적인 결과. 에? 그래서 행정작용으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결과만 원상회복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행정작용으로 인해 생긴 간접적인 결과까지는 국가나 지자체에게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 간접적인 결과는 그 행위자에게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결과제거 청구권 실현. 원상회복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툰다면 무슨 소송으로 해야 되냐? 여기 대해서 동그라미 1번 다수설 입장만 냅니다. 여기서는 판례는 아직 확립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다수설은 결과제거 청구를 아까 공권으로 본다 그랬죠? 공법상 권리. 그러니까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권리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 첫째 줄이 중요. 다수설은 행정소송 중에 하나인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고 한다. 요거 중시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